안녕하세요. 예술은 쓸데가 많다의 이민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위대한 음악가들이 거대한 영감이나 인류를 향한 숭고한 사명으로 명곡을 남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클래식 역사상 위대하다고 손꼽히는 명곡들의 시작에는 아주 사적인 감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때로는 세상과 맞서 싸워야 했던 절박함이었고, 때로는 신문과 반대를 뛰어넘은 진심이었으며, 또 때로는 세상의 비난을 견뎌낸 끝에 찾아온 기적 같은 행복이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랑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사랑이 예술이 되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위대한 거장들이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해 남긴 아름다운 선물. 지금부터 4명의 작곡가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세기 독일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피아노 선생님이었던 프리드리히 비크의 문을 두드린 청년, 바로 로베르트 슈만입니다. 처음 슈만이 비크에게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 선생님한테는 9살 된 딸 클라라 비크가 있었습니다. 당시 클라라는 피아니스트로서 이미 신동으로 주목을 받고 있었지만 슈만한테 클라라는 그저 선생님의 어린 딸이었을 뿐이었죠. 오히려 당시 슈만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사람은 같은 선생님 밑에서 피아노를 배우던 에르네스티네였습니다. 슈만은 그녀와 결혼까지 생각하면서 피아노 작품 카니발을 작곡하기도 했지만 그 사랑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고 결국 끝나고 맙니다. 바로 이 시련의 시기에 어느새 훌쩍 성장한 스승의 딸 클라라가 슈만의 눈에 들어옵니다. 14살이 된 클라라와 슈만은 함께 음악 이야기를 하면서 이내 깊은 사랑에 빠졌고 결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선생님 비크는 이 결혼을 결사반대합니다. 당시 슈만은 손가락 부상으로 연주자의 꿈을 접은 데다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고요. 작곡가로서의 미래도 불투명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비크가 반대한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슈만은 젊은 시절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감정 기복도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또 평판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요. 부모의 입장이라면 그 누구라도 그런 청년한테 소중한 딸과의 결혼을 허락한다? 저라도 그건 쉬운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갈등은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비크는 슈만을 미성년자 유괴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슈만 역시 선생님을 맞고소하고요. 완전 진흙탕 싸움이 돼버린 거죠. 두 사람은 수년에 걸쳐서 법정 다툼을 이어가게 됩니다. 비크는 법정에서 슈만을 알코올 중독자고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몰아붙이면서 클라라하고 만나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역시 비크의 주장만으로는 결혼을 막을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안타까울 만큼 치열했던 싸움 끝에 1840년 법원은 마침내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하게 됩니다. 결혼식 전날 밤 슈만은 온갖 비난과 시련을 함께 견뎌준 클라라에게 한 권의 악보집을 건넵니다. 꽃도 반지도 아닌 악보집? 바로 가곡집 미르테의 꽃이었습니다. 미르테는 당시 유럽에서 신부의 화관이나 부케로 쓰이는 꽃이었어요. 미르테의 꽃은 순결한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가곡집의 첫 번째 곡이 바로 그 유명한 헌정, 비드뭉입니다. Du meine Seele, du mein Herz. 어디서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당신은 나의 영혼, 나의 마음, 나의 기쁨, 나의 하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야 했던 두 사람.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랑을 지켜낸 가장 행복한 순간. 완전 상반된 이 두 가지의 감정이 공존했던 그 해. 억눌러 두었던 사랑은 음악이 되어 한꺼번에 흘러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음악사에서 슈만이 결혼에 성공한 1840년을 무려 130곡이 넘는 가곡을 남겼다라는 의미에서 가곡의 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음악을 선물한 사람이 슈만만은 아니었습니다.
영국의 작곡가 에드워드 엘가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음악으로 자신의 마음을 전합니다. 1880년대 엘가는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가르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8살 연상이었던 캐롤라인 앨리스 로버츠가 피아노를 배우기 위해서 엘가를 찾아옵니다. 앨리스는 레슨을 받으면서 엘가의 음악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접했고 무명이었던 그의 재능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끝까지 그의 가능성을 믿고 응원해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두 사람은 점차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죠. 앨리스는 귀족이자 장군의 딸이었고 엘가는 아직 이름 없는 젊은 음악가였습니다. 신분도 달랐고 종교도 달랐습니다. 앨리스의 집안에서는 엄청난 반대도 했습니다. 하지만 앨리스는 끝까지 엘가의 곁을 지켰습니다. 1888년 여름 엘가는 자신을 믿어주고 지지해준 앨리스에게 감사의 마음과 사랑을 담아 작은 바이올린 곡 하나를 씁니다. 그 곡이 바로 사랑의 인사입니다. 처음 붙인 제목은 독일어로 리베스 그루스, 사랑의 인사라는 뜻이죠. 이 노래 다들 아시죠? 이 음악에 대한 답장으로 앨리스도 엘가에게 자신이 직접 쓴 시를 건넵니다. 음악으로 시작된 고백은 시로 이어졌고 두 사람의 사랑은 점점 더 견고해졌습니다. 두 사람 다 어쩜 이렇게 낭만적일까요? 이듬해 두 사람은 주변의 반대를 이겨내고 마침내 결혼을 합니다. 훗날 이 곡은 프랑스어 제목 살리 다무르로 바뀌면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이 음악의 시작은 처음부터 세상에 알리고 발표하기 위해서 쓰여진 곡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감사와 사랑의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100년이 넘도록 전 세계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음악이 되었습니다. 앞선 두 사람이 프로포즈와 약혼 선물로 마음을 전했다면 오랜 기다림 끝에 이루어진 가정을 음악으로 축복한 작곡가도 있습니다. 바로 리하르트 바그너입니다. 하지만 바그너의 사랑은 음악사에서도 손꼽히는 스캔들이었습니다. 바그너가 사랑한 사람은 코지마 리스트, 바로 피아노의 거장 프란츠 리스트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코지마는 바그너의 조수이자 명지휘자였던 한스 폰 뷸러의 아내였습니다. 자기를 존경하던 제자의 아내와 사랑에 빠진 것이었죠. 불륜? 결국 코지마는 남편과 별거한 뒤 바그너와 함께 살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무려 6년에 걸친 이혼 분쟁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1870년 마침내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뒤에 두 사람은 정식적으로 결혼식을 올립니다. 수많은 비난과 갈등을 지나 비로소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히 결혼 전해에 태어난 아들은 56세의 바그너가 처음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그너는 자신이 집필하던 오페라의 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아들 이름을 지크프리트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아내 코지마와 사랑하는 가족에게 바치는 음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곡이 바로 지크프리트 목가입니다. 바그너는 그 곡을 평범하게 선물하고 싶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비밀 작전을 준비합니다. 완성된 악보를 절친한 지휘자였던 한스 리히터에게 건네고 연주자들을 몰래 섭외해서 몇 주 동안 비밀리에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심지어 리히터는 단 12마디밖에 안 나오는 트럼펫 파트를 직접 연주하기 위해서 군악대에서 악기를 빌려서 따로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특별한 선물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바그너는 친구도 참 잘 뒀네요. 그리고 187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아침, 바그너는 전날 생일을 맞았던 사랑하는 아내에게 생일과 크리스마스를 함께 축하하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연주자들은 아무도 모르게 스위스 트립센에 있는 바그너의 저택에 총 15명의 연주자들이 만든 작은 오케스트라였는데요. 좁은 계단에 15명의 연주자들이 이렇게 서서 세상에서 가장 로맨틱하고 따뜻한 음악회장을 만들었습니다. 오전 7시 30분 바그너의 지휘와 함께 조용히 음악이 시작됩니다.
낯선 음악 소리에 잠에서 깨어난 코지마는 문 밖에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선율을 듣고 천천히 문을 엽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 사랑하는 남편과 자신만을 위해 준비된 작은 오케스트라. 그 순간 놀라움과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왜 아니겠어요? 코지마는 훗날 일기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잠에서 깨어 음악을 듣는 순간 눈물이 흘렀다. 이 감동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원래 이 곡의 제목은 PD의 새소리와 오렌지빛 해돋이가 있는 트립센의 목가 코지마에게 바치는 교향적 생일 인사였습니다. 엄청 설명적인 긴 제목이네요. 여기서 PD는 아들 지크프리트의 애칭이었고요. 곡 속에는 딸을 위한 자장가 선율도 들어있습니다. 결국 이 음악은 화려한 오페라 작곡가 바그너가 남긴 엄청나고 거대한 작품이 아니라 가족을 향한 가장 다정한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로맨틱한 음악가의 이야기가 100년 전 유럽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바로 작곡가 김효근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의 대학원 시절 성가대를 지휘하던 선생님은 연습실 문을 열고 들어오던 신입생 한 사람을 처음 본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훗날 선생님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연습실이 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마음은 세월이 흘러서 노랫말이 됩니다. 그대를 처음 본 순간이요 설레는 내 마음에 빛을 담았네. 하지만 처음부터 노래였던 건 아닙니다. 먼저 만들어진 것은 피아노 곡이었다고 합니다.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 만든 한 곡의 음악. 그 곡은 두 사람을 이어준 청혼의 음악이 되었고 1985년 두 분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아내분에게 이렇게 약속했다고 합니다. 언젠가 이 곡에 꼭 맞는 가사를 써줄게. 하지만 그 약속은 곧바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살아가느라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키우고 시간이 그렇게 흐르는 동안 그 약속은 잠시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었고요. 시간은 흘러 피아노 곡만 남은 채 2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26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음악은 가사가 붙여져서 노래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두 분은 함께 가사를 썼다고 합니다. 가사 중에 가장 오래 고민한 단어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한 단어였습니다. 살았다, 산다, 아니면 살다. 사랑은 이미 끝난 추억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쭉 계속될 것이라는 그 마음을 담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선택한 말은 살다. 오늘도 그대만 생각하며 살다. 그렇게 완성된 노래가 바로 첫사랑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결혼식에서 축가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이어주고 있죠. 슈만은 사랑을 지키기 위해 음악을 선물했습니다. 엘가는 자신을 믿어준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음악으로 전했습니다. 바그너는 결혼한 뒤에도 사랑은 계속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오케스트라로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김효근 선생님은 26년이 지난 뒤에도 아직은 사랑이 끝나지 않았다고 노래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꽃은 시들죠. 편지도 바래고요. 사진도 조금씩 빛을 잃어갑니다. 하지만 음악은 다릅니다. 누군가가 다시 연주하는 순간, 다시 노래하는 순간, 그 안에 담긴 마음도 함께 살아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을 하게 되면 음악을 만들고, 음악을 찾고, 음악을 듣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로 다 전할 수 없는 마음을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음악이라면 조금 더 오래 전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 아닐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네 사람의 이야기는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지나갈 수 있지만 사랑을 담은 예술은 오래 남는다는 것. 그리고 그 음악을 듣는 우리는
100년 전 누군가의 사랑에도 오늘 다시 마음이 움직입니다. 예술은 시간을 넘어 마음을 전하는 가장 오래된 언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술은 정말 쓸데가 많다라는 것을 또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인생은 예체능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